저는 얼마 전 환갑의 나이를 넘기고 혼자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이 나이에 남자 혼자 살고 있다고 주위에 말을 하면 아이들은 출가시키고 아내는 사별한 줄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제 아이와 아내는 멀쩡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젊은 시절 씻을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떳떳하게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평생을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평생을 이렇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나 두려워 술자리에서조차 속 편하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그저 매일 제가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지금 현재 혼자 살고 있다 보니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고 생계는 주변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별다른 취미생활이나 즐기는 것도 없어요. 그저 일하는 날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잠자기 전에는 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리시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하며 울고 웃는 것만이 유일한 제 삶의 낙입니다. 그동안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곳이라면 제 이야기를 마음 편히 하고 위로와 조언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연애랄 것도 없었고 지금은 돌아가신 부모님이 옆 동네 누구네 집 딸이랑 중매를 서서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혼할 사람이라고 먼저 말을 듣고 그 후에 만나서 서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방앗간과 쌀가게를 운영하며 나름대로 큰 돈을 벌었고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부잣집이었어요. 위로 누나 하나뿐인 장남이라 저는 어렸을 적부터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개망난이로 자랐습니다. 저희 동네 또래 아이들 중 제게 안 맞아본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틈만 나면 말썽을 부리고 사고를 치고 다녔습니다. 지금같이 누구 때리면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시절이 아니어서 제가 건너집 동생을 때리건 뒷집 친구를 때리건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집의 부모들도 대부분은 저희 집안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소작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말리질 않았어요. 정말 지금에 와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창피하고 제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때 제게 당했던 친구들을 이제라도 찾아갈 방법이 있다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뵙고 그땐 내가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어린 시절의 한 짓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꿈에 나올 정도로 제 인생의 후회스러운 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말썽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하지 말라는 술과 담배를 즐기며 예쁜 여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옆 동네 원정을 나가서라도 손목을 한 번 잡고 추파를 던지고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성미였습니다. 부모님이 제 호주머니에 찔러주시는 넉넉한 용돈과 가만히 있어도 주위에서 저를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제 10대와 20대 시절은 아나무인 천방지축 그 자체였어요. 20살 넘어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버릇 못 고치고 그대로 나이만 먹었고 30 전혀 들지 않은 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 저를 따르는 비슷한 떨거지들이 많이 있었고 그 치들과 어울려 다니며 날이면 날마다 술 먹고 술집 여자의 품에서 잠들고 일어났어요. 제 나이 30 먹을 때까지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는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집안이라 제게 해줄 것도 돈밖에 없었던 부모님께서는 저희 동네 지방에 있는 농대라도 들어가서 그나마 대학생 타이틀이라도 따고 놀기를 바랬고 그마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저는 마냥 사고치고 술 먹기 바빴습니다. 대학을 가라고 하도 등을 떠미는 바람에 재수 3수를 넘어서 군대 다녀와 사수 5수까지 넘어가니 더 이상은 부모님도 제게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하나뿐인 아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자 아까 말한 옆 동네 아가씨와 중매를 세우고 장가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면 조금이나마 철이 들고 없던 책임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장가들 생각이 전혀 없었던 저는 부모님의 결정에 반대를 했지만 올해 안에 결혼하지 않으면 용돈을 끊고 집에서 당장 쫓아낸다는 부모님의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맞선 장소에 나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첫 만남에 저는
상대방과 몇 마디 채 나눠보지도 못하고 예의 없이 먼저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시내 커피집에서 만났는데 얼굴 보고 싶은도 되지 않아 제가 도망가 버렸죠. 당시 부모님에 대한 반항심도 있었지만 그분의 외모 자체가 그동안 만나고 다녔던 술집의 아가씨들에 비하면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술집에 있는 화려한 화장의 여자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날 하고 나온 옷차림이나 조용하고 느린 말투, 그리고 화장기 없는 수수한 외모에 저는 흥미를 잃고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는 그대로 도망쳐서 술집으로 달려갔죠. 그 전까지 제가 무슨 사고를 치고 다녀도 화를 내지 않던 아버지가 그날 저녁 느지막이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오던 제게 목침을 집어던지셨어요. 내 놈이 뭘 잘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쳐. 너 같은 자식 우리 집안에 필요 없으니까 당장 섞어줘. 그 아가씨가 누군 줄 알고 니놈이 바람을 맞히느냐고 하시면서 저보고 개망나니처럼 술이나 먹을 줄만 알던 저보다 수십 배, 아니 수백 배 훌륭한 아가씨라면서 내일 당장 그 집에 찾아가 그 여자와 부모님께 사과를 하지 않으면 다신 집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셨습니다. 저는 그쪽 집안이 우리 집에 비해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라고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쥐잡듯 잡으시나 싶었지만 돈도 없이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으니 다음날 낮에 양주를 한 병 사들고 아버지가 알려주신 주소로 용서를 구하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 맞게 주소를 찾아왔는데 어딜 봐도 우리 집과 비슷하게 생긴 집은 보이지 않고 다 쓰러져가는 판자촌 같은 집들 뿐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냥 돌아갔다가는 정말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거나 둘 중 하나였기 때문에 집 주소가 적힌 종이를 들고 근처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의 대부분의 집들이 전부 낡았고 담벼락도 제 어깨 높이 정도밖에 오지 않는 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돌다 보니 담벼락 너머로 집안 구경하는 재미도 나름 쏠쏠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네 산책을 하고 있던 중 한 집의 문이 열리며 아가씨 한 명이 집에서 걸어 나왔는데 대충 봐도 어제 저와 차를 마시던 그 아가씨였습니다. 옳았구나 싶어 얼른 들어가서 빨리 사과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싶은 마음에 담벼락 너머로 아가씨를 불러 세웠어요. 저기요, 어제 나랑 차 마셨던 아가씨 맞죠? 제가 어제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갔는데 바람 맞히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불러 세우자 깜짝 놀라며 제 얼굴을 확인한 그 아가씨는 화도 내지 않은 채 저를 보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빙그레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벨도 없나? 화를 낼 줄도 모르는 바보인가 싶었어요. 맞선을 보다가 집에 간다는 말도 없이 혼자 놔두고 도망가 버린 남자를 보고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사과를 하러 온 것이니 아가씨에게 고개를 꾸벅 숙여가며 사과를 했습니다. 제 사과에 그 아가씨도 같이 고개를 숙이며 괜찮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도 사과를 하고 오라는 말이 떠올라 집안 어른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출타 중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근처에 나가셨는데 1시간 내로 돌아오실 거라며 일단 집으로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제가 사과를 하러 온 처지에 방을 차지하고 앉아있을 순 없어서 마루에 걸터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겨울로 들어서는 약간은 쌀쌀한 날씨였는데 아가씨가 내어준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앉아있으니 왠지 기분이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자니 심심하기도 하고 어제는 어색한 분위기에 할 말도 없었지만 그때는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입이 술술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심하고 고리타분 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의외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 통하고 재치가 있었고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무려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여자의 아버지는 돌아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다녀갔다고 전해달라 하고 준비했던 양주를 놓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누워 생각해보니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생겨서 흥미가 없던 그녀의 외모가 편하게 느껴지고 다음에 또다시 만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만나고 그 다음날도 만나러 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어요. 제가 살면서 만나온 여자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호기심이 더 생겼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아가씨를 매일같이 만나러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제 맘이 변하기 전에 혼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결혼을 서두르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제 장인어른 되시는 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저희 집이야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 장인어른이 완전 예수님이 따로 없을 정도로 둘도 없을 성인 군자였죠. 처갓집 형편도 거의 쓰러져가는 주제에 동네 부모 없는 아이나 가난한 집 아이 다 데려다 사비 털어 공부시키고 밥 굶는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다 밥해 먹이고 집에 쌀도 사다 주며 손잡고 학교 데려다 공부시키기로 유명한 성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원체 가난한 달동네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라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철저하게 봉사와 기부로 겨우겨우 돌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런 사람 밑에서 태어나 자란 그 아가씨가 성정이 곱고 올바르게 자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을 구워 삶아 저 같은 개차반 망나니와 혼담을 성사시켰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아버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저는 정신을 다시 차려보니 이 아가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장가도 갔겠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저도 더 이상은 술과 여색에 빠져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절로 하게 되었고 아버지도 이젠 제가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는지 하시던 일을 하나씩 제게 물려주기 시작하셨죠. 일단 방앗간을 저보고 맡아서 하게 하셨고 얼마 후에는 쌀가게도 전부 저보고 운영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집안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도 크게 짓고 있어서 그 동네에 농과 밭도 많이 갖고 있었고 일하는 사람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처음에는 제게 방앗간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일보다는 폼나게 가전제품 대리점이나 하나 차려주길 바랬지만 아버지는 집안 가업을 이어야지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서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직원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고 내가 왜 여기서 이걸 배워야 하는지 전혀 이해도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아침에 등 떠밀리듯 출근해서 이런저런 일을 겪다 보니 아버지께서 평생 하시던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일에도 조금씩 재미를 붙이고 매일같이 마시던 술도 끊고 조금씩 제가 사람답게 살고 있을 때 제 아내도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제게 선물해 주었고 부모님도 아내가 집에 들어온 후에 망나니 같은 저도 정신을 차리고 배를 이어줄 아들까지 낳았다고 정말로 좋아하셨어요. 그때 저희 집에 한꺼번에 모든 복이 굴러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일도 잘 풀렸고 저도 나름대로 인정받고 자리를 잡아서 바깥일도 잘 되고 집안에서도 아내와 아들과 화목했고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없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집안에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한 순간에 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던 중에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고 조수석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 아버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비보에 저는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너져 내렸고 갑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떠맡게 되니 슬픔과 부담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거의 마시지 않던 술에 매일 빠져 살았고 더 이상 이전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 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방앗간이나 쌀집이나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고 매일 술에 취해 사느라 모든 것을 직원들 손에 맡겨둔 채 한 달에 한 번도 나가서 들여다볼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히 직원들에게 맡겨놓은 가게는 엉망이었고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해버렸습니다. 제가 삶의 희망을 잃고 무너져 있을 때 아내는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매일 제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힘이 되어주려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망나니이고 심지가 약한 제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저 돈 벌어오라는 잔소리로만 여기게 되었죠. 그 소리가 듣기 싫어 더 밖으로 나돌았고 당장 수중에 현금이 없으니 집안의 전답을 하나씩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마담의 소개로 노름판에 끼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죠. 그전까지는 제가 아무리 술을 먹고 여자를 밝히긴 했어도 노름에는 전혀 흥미가 없었는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한 번 노름에 빠져들었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겨우 2년 만에
수십 년을 내려오던 방앗간과 쌀집을 말아먹고 집안의 모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심지어 살던 집까지 홀라당 까먹고 한때는 처자식과 함께 처가로 도망쳐서 한동안 지낸 적도 있었죠. 정말 전부 제가 저지른 짓이지만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밖에서 무슨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다녀도 아내만큼은 집안의 기둥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저를 탓하며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고 가세가 눈에 띄게 기울어갔지만 도망가지 않고 묵묵하게 집에서 아들과 제 뒷바라지를 하며 있었습니다. 돈을 가져다 주지 못해도 원망하는 말 한 번 한 적 없이 자기 친정에서 생활비를 빌려오거나 아이를 업고 밖에서 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오는 등 어떻게든 알아서 생계를 꾸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엎드려 감사를 해도 모자랐을 텐데 저는 왠지 아무 죄 없는 아내가 미워지고 아내와 함께 있는 것도 숨이 막혔어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모든 재산과 집까지 팔아먹고 겨우겨우 남은 걸 정리하고 나니 15평 작은 아파트를 살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곳에 새 식구가 들어 앉아 있다 보니 자꾸 화가 나고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그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어야 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돈으로 매일같이 술에 취해 있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한심한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제 구실을 못하고 한 푼도 벌어다 주지 못하자 아내는 밖으로 나가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일부터 파출도 다녔고 어떤 일을 하건 제게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온 것 마냥 새벽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일 나가기 전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제 아침밥도 차려놓고 제 지갑에는 항상 빳빳한 새 돈으로 용돈까지 넣어놓고 나갔어요. 그런 아내에게 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매일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저래도 속으론 나를 얼마나 원망하고 있을까. 개차반 같은 서방을 만나서 인생 꼬였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너무나 잘난 아내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아내가 준 돈은 죄다 그날 술을 먹어 다 없애버리고 다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점점 심해져서 나중엔 욕도 하고 집안의 물건까지 집어던지고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이 전쟁터 마냥 쑥대밭이 되어 있던 적도 많았죠. 저는 어떻게 아내가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고 있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을 정도로 못난 남편이었고 그 상황들을 아내의 책임인 양 모든 울분을 아내에게만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행패를 부리는 동안에도 아내는 화 한 번 내지 않았고 대든 적도 없었고 그저 남의 집안일을 다니며 저와 아들을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그런 생활을 이어나가던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준 돈으로 초저녁부터 얼큰하게 술을 먹고 도박판을 기웃거리다 겨우겨우 빌린 돈까지 다 잃고 잔뜩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돈을 가지고 나가서 만회할 생각으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돈을 내놓으라 소리를 질렀고 아내는 벌벌 떠는 손으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 제게 내밀었어요. 겨우 몇만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을 아내에게서 낚아채듯 뺏어들고 저는 돈을 숨겨놓은 거 알고 있으니 더 내놓으라며 집안의 물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겁에 질려 아들을 자기 뒤에 숨긴 채 거실 구석에 서 있었고 저는 아내가 몰래 돈을 숨겨놓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행운이라고 해야 할지. 장롱의 이불을 다 끄집어내다가 장롱 밑바닥에 있는 작은 검은색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묶음이 10개 정도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상자 안에 비상금을 발견한 것을 눈치챈 아내가 거실에서 안방으로 뛰어와 저를 붙잡으며 그 돈은 절대 안 된다고 막아섰어요. 돈을 챙겨들고 아내를 밀치고 나가려는 저를 아내는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렸습니다. 준호 아빠 제발요. 그 돈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돈은 다음 달에 식당 인수할 돈이에요. 내가 내일 나가서 더 벌어다 줄 테니까 제발 그 돈은 그냥 두고 가요. 아내는 그날 저와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게 목소리를 높이며 하지 말라고 막아섰어요. 하지만 초저녁에 도박의 돈을 잃고 잔뜩 화가 난 제게 아내의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었고 필사적으로 저를 말리는 아내를 힘으로 뿌리치고 그대로 나가서 노름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술이 깨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침이 되어 해가 뜨고 있었고 당연히 제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제 기억으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어요. 시절을 감안하면 집안 형편에 비해 엄청 큰 돈이었죠. 터덜터덜 빈손으로 집으로 걸어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안은 어제 제가 집어던진 물건들이 그대로 바닥에 있었고 아내와 아들은 작은 방에서 함께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아침 해가 들어오는 거실에 앉아 폭탄이라도 맞은 듯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집안 꼴을 보고 있자니 마치 망가져버린 제 인생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내와 아들에게 저라는 존재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오히려 방해만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라도 정신을 차려서 제 스스로 갱생하고 열심히 살 생각은 하지 못하고 저는 또 현실을 피해 가족에게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이 나와 그 길로 노숙자가 되어 10년 넘게 서울역과 공원을 오가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어요. 노숙자 생활은 예전에 비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은 더할 나위 없이 편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했고 얼마 후에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는 비슷한 노숙자 동지들도 늘어나고 공짜로 밥 주는 곳도 생기더군요. 모든 책임을 벗어나서 그저 하루 한두 끼 겨우 챙겨 먹고 소주를 마시고 취해 있으면 세상에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처음 몇 년뿐이었고 노숙자에게 있는 것이라곤 오직 시간뿐이니 아내와 아들에 대한 생각이 오히려 더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이 그리워질수록 제가 한 모든 일들과 지금의 한심한 제 모습 때문에 가족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저 가끔 집으로 찾아가서 불 켜진 창문을 보고 있거나 몰래 숨어서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멀리서 한 번씩 지켜볼 뿐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노숙 생활을 하다 불과 몇 년 전부터 노숙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제 몸뚱이 하나 추스릴 공간도 생겼고 일자리도 구하게 되어 늦었지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격증을 따서 작은 아파트의 경비를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사람들 상대하는 것도 싫어서 많이 고생했지만 이제는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도 나눌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고 스스로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 월급이었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라는 건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하게 느껴졌고 예전처럼 술 먹고 노는데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모든 돈은 빚을 갚기 위해 모으면서 살았어요. 다른 빚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에게 인생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마 두 사람의 앞에 나설 용기는 없었기에 봉투에 현금을 담아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새벽을 틈타 현관문 우유 넣는 구멍에 몰래 넣고 도망쳐 나왔어요. 4년째 그렇게 월급을 받으면 절반 넘는 돈을 아내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과 저지른 수많은 잘못에 비하면 아직도 훨씬 많이 갚아야만 하고 제가 평생에 걸쳐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만 아내에게 속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제가 이제 나도 먹을 만큼 먹었고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인생에서 단 하나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제 나이 이제 환갑을 지나 언제까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얼마라도 벌 수 있을 때 아내와 아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떳떳하게 나서서 가장 노릇을 해보는 것입니다. 직접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한심한 남편에게 시집와서 평생을 고생만 하면서 살았던 아내에게 예쁜 옷도 한 벌 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염치로 이제 와서 그들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렇게나마 먼 발치에서 가끔 한 번씩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의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사연을 보냈던 환갑의 남자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매달 하던 대로 아내의 집에 제 월급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들 자고 있는 새벽에 아내의 집을 찾았어요. 아무도 없는 아파트로 들어가서 평소처럼 우유통을 조용히 열고 봉투를 그 안에 넣어두고 일어서는데 현관문에 봉투가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하얀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내가 제게 보내는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어보자니 왠지 겁이 나고 가슴이 떨려서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큰 길까지 달려나왔어요. 불 켜진 편의점에 들어가 쪽지를 열어보니 아내가 아니라 제게 보내는 아들의 편지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날 엄마에게서 가져간 돈은 진작에 다 갚았으니까 이젠 집으로 돌아오라 하더군요. 자기는 올가을에 결혼해서 집을 나갈 예정이니까 그 전에 돌아와서 단 며칠이라도 셋이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 편지를 읽자마자 주책스럽게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하다가 작은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아내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도 되는 건지 몇 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더 늦었다가는 영영 가족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혹시라도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나, 아내를 만나면 가장 먼저 무슨 말을 꺼내야 하나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일단 무작정 초인종부터 눌렀어요. 다행히 아내와 아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한참 동안 아내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얼굴을 보며 왕래를 하다가 지금은 다시 집으로 들어와 셋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신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고 열심히 일해서 아내에게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진작 제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았겠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것 같습니다. 아들 결혼식에 부모로서 참석하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고 제 인생 말년에 겨우 다시 찾아온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